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책은 백범 묻다 김구 답하다 라는 책입니다. 아마도 백범일지를 기반으로 해서 인터뷰 형식으로 조금 약간 이렇게 각색한 책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백범 김구 선생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신 분들은 좀 드무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김구 선생님께서 그 연단에서 뭔가 연설을 하시는 장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실 수 있어요. 저도 한번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책을 오늘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물론 김구 선생님의 목소리, 음성을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인터뷰 형식이다 보니 아무래도 직접 인물이 말을 하는 것처럼 읽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부족하더라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구 선생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참 민족의 큰 지도자셨던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히 이 책을 좀 읽게 되기까지는 많은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과연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잘 소개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이 시간이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저도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용기를 좀 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책, 백범 묻다 김구 답하다. 김형오 엮고 풀었으며 보태다. 출판사는 아르테입니다.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백범 김구의 생애와 사상. 민족의 지도자가 남긴 투쟁의 기록이자 보통 사람이 쓴 진솔한 고백. 서거 69주년 다시 만나는 백범 김구. 생생하게 풀어읽는 백범일지. 이 책이 쓰여졌을 당시에 69주년이었으니까 이게 2018년도에 죄송합니다. 2018년도가 맞나요? 네, 맞네요. 2018년도에 출간이 됐으니까 벌써 69주년은 훌쩍 넘은 시간이겠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우리 역사에서 엄청난 흔적을 남긴 사건이고 인물이시지만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네요. 그렇다고 또 그렇게 많이 흐른 시간도 아닌데. 자, 목차부터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저자의 글. 들어가는 글. 1장.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1. 자유가 거세된 유배지, 감옥. 2. 처형당하기 직전에 일어난 기적. 3. 청년만이 희망이고 조국의 미래다. 4. 떨림체로 쓴 흔들리지 않는 정신. 5. 위장과 변신, 가명과 익명은 숙명이었나. 6. 외롭고 쓰라린 세월. 2장. 백범은 백범인가? 1. 상민의 아들로 태어난 평생 상민. 2. 엿 바꿔먹은 아버지 숟가락. 3. 강자에겐 강하게, 약자에겐
약하게. 4. 생신상에 오른 권총. 5. 이제부터 너가 아닌 자네라 부르겠네. 6. 남편은 남의 편, 시어머니는 내 편. 7.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와 어린 것들. 3장. 틀 속에 갇혀 틀을 깨려 하건만. 1. 서당문을 닫은 까닭. 2. 못난 관상. 3. 동합. 아기 접주의 쓰라린 패배. 4. 안중근 집안과의 만남. 동학군과 토벌군, 공수 동맹을 맺다. 5. 안중근 집안과의 만남 2. 새를 쏘던 소년, 일제의 심장을 쏘다. 6. 백두산을 향한 발길. 4장. 절벽에선 붙잡은 손을 놓아야. 1. 망해가는 나라 스승과 제자의 고뇌. 2. 국모를 시해한 원수를 갚기 위해. 3. 감옥 안에서 대장이 되다. 4. 탈옥수 김창수. 5. 모래 위로 떨군 머리카락과 눈물. 6. 승복에 육식하며 연불 대신 시를 읊다. 7. 만날 사람은 어디서건 만난다. 5장. 고뇌와 갈등의 청년기. 1. 새 것과 옛 것의 충돌. 2. 파혼, 파혼, 파혼. 3. 31살에 18살 소녀를 신부로 맞다. 4. 기독교의 입교, 교육 열정을 불태우다. 5. 뽕나무가 씌워준 감투. 6. 노름을 몰아내고 마름을 내쫓으며. 6장. 세상 밖의 감옥, 감옥 안의 세상. 1. 신민회 활동과 안명근 안학 사건. 2. 속옷까지 벗고서 맞겠노라. 3. 완전히 딴판인 2번의 인천 감옥 생활. 4. 꽉 막힌 공간에서 탁 트인 세상을 꿈꾸며. 5. 그때 만약 그의 권총을 빼앗지 않았더라면. 6. 만세 함성 속에서 고요히 망명선을 타다. 7장. 자유를 위한 헌신, 혁명가의 길 1. 1. 임시정부의 문지기를 자청하다. 2. 경무국장은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 3. 안팎으로 닥친 시련의 시기. 4. 집세도 못 내던 임정의 상거지 국무령. 5. 태평양을 건넌 편지, 이름을 기억하라. 6. 혈관을 통과해 움직인 총알. 7. 모르는 여인에게 편지를 받고서. 8장. 자유를 위한 헌신, 혁명가의 길 2. 1. 철혈남아 이봉창. 의인은 의인을 알아본다. 철혈남아 이봉창 2번째. 오호 통제라, 불행히도 빗맞았도다. 3. 천하영웅 윤봉길. 시갯바늘이 멎는 순간 새로운 시간은 시작되고. 천하영웅 윤봉길 2번째. 냉면이 아닌 뜨거운 국수였더라면. 5. 원한다면 비행기라도 보내 모셔오겠소. 6. 아, 서고 이동영 선생. 7.
혁명가를 연모한 처녀뱃사공. 9장 마지막 그날까지. 1. 대가족을 이끌고 부평초처럼. 2. 천장이 무너져 내려 침대를 덮치다. 3. 크리스마스엔 굶더라도 꼭 산타를. 4. 이념과 사상을 넘어 하나로. 첫 번째. 이념과 사상을 넘어 하나로 두 번째. 6. OSS와 합작으로 준비한 광복군 비밀 공작. 7. 광복을 맞는 두 가지 심정. 8. 26년 만에 다시 호흡한 서울의 공기. 나가는 글. 백범 김구 연보. 참고 문헌. 네, 이렇게 아마도 시대순으로 좀 목차가 소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중간중간 인물에 관한 것은 시대순과는 상관없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네,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백범 김구 선생님의 존형이 있어요.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보셨던 사진일 것 같네요. 상 좋은 사람보다 마음 좋은 사람이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네요. 김구 선생님은 본인의 얼굴이 상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제가 알기론 관상을 직접 공부하시면서 본인의 상을 연구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거지의 상이었다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본인은 돈을 직접 벌지 않았지만 결국에 돈을 거지처럼 여기서 빌리고 저기서 받아서 모두 독립자금으로 쓰셨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거지의 상처럼 똑같이 살게 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인천 감옥을 탈옥했을 때 경로도 나와 있는 그림들이 보이고요. 여러 가지 옛날 사진들, 그 당시의 사진들이 많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이 책을 제가 잘 읽을 수 있을까요? 한번 조심스럽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터뷰를 보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시게끔 최선을 다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저자의 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자의 글. 백범과 백범일지에 바친다. 이 책을 쓰는 내내 두 가지 물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는 백범 김구는 누구이며 왜 당시 그렇게 행동했는가이고, 또 하나는 왜 지금 다시 김구여야 하나이다. 전자는 선생의 육필 원고인 백범일지라는 국민 애독서를 통해 알아내고, 후자는 수많은 백범 연구자들이 길을 밝혀준 덕에 답을 찾았다. 여기에 내가 끌어온 세월의 수레바퀴가 나름의 몫을 했다. 백범 김구만큼 삶과 죽음의 경계를 수없이 넘나들며 엄혹한 시기를 치열하고 극적으로 살다간 인물도 드물 것이다. 불평등 조약으로 쇄국의 빗장을 푼 1876년 황해도 산골에서 상민의 아들로 태어나 파란 곡절의 역정을 온몸으로 헤쳐왔다. 그러던
고국에 돌아온 지 4년을 넘기지 못하고 흉탄에 맞아 생을 마감했고 꼭 1년 후 자신이 그토록 염려했던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이 마치 예언처럼 일어났다. 임시정부 하면 김구 선생을 떠올리듯이 그가 숨차게 살아낸 70여 년의 현장은 바로 질곡의 한국 현대사이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조국의 하늘 아래에서 문직이나 청소부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던 애국 열정의 이 휴머니스트를 시대와 환경은 비범한 인간으로 키워냈다. 한문 위주의 백범일지 원본이 1947년 처음 한글판 단행본으로 출간된 이래 70여 년 동안 300종이 넘는 백범일지와 평전, 해설서가 출간됐다. 학술, 논문, 언론 기고문 등은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만큼 풍부한 연구진이 있고 또 백범에 대한 국민과 독자들의 사랑이 남다른 까닭이다. 이 책도 그 중에 하나이지만 기존 책들과는 다른 무엇을 선보이려고 나름대로는 오래 고심하며 공을 들였다. 아시다시피 엮근이는 백범 전문 연구자가 아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효창원의 백범 묘소와 기념관의 백범 좌상을 마주하지 않은 날이 드물었다. 그런 만큼 백범의 숨결과 체온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얽히고 설킨 백범의 시대와 언행을 치우치지도 비틀지도 않으면서 정직하게 보고 느낀 대로 말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용기를 냈다. 백범 일지를 완전히 해부하다시피 한 다음 관련 자료들을 보태 유형별로 묶은 뒤 큰 틀과 작은 틀로 구획지어 정리했다. 또 당시 상황을 사이사이에 곁들여 이해를 도우려 했다. 주요한 사건은 충분히 설명하되 복잡한 이슈는 핵심을 쫓았다. 백범일지가 책으로 처음 나오던 해에 나도 세상에 나왔다. 시대와 삶의 궤적은 달랐지만 어렵고 힘겨운 일에 부닥치면 나는 이 책을 펼치곤 했다. 이럴 때 김구 선생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 삶의 자양분이 되고 지표가 된 백범일지에서 답을 찾으려 했다. 더 늦기 전에,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선생의 뜻과 마음을 쉬운 언어로 전하고 싶었다. 관련 자료들을 수없이 뒤적였다. 선생의 채취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분들과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찾아뵈었다. 스스로 밝혔듯이 선생의 호 백범은 평범한 백성, 그러니까 보통 사람을 가리킨다. 요컨대 이 책은 보통 사람들의 의문과 지적에 대해 김구 선생이 당시 왜 그렇게 했는지를 직접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독자의 지적 호기심과 궁금증을 감안해 엮근이가 풀어 쓴 글을 보탰다. 이를 위해 백범이 묻고 Q, 김구가 답하고 A, 엮근이가 덧붙이는 더하기 형태로 본문을 구성했다. 백범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 민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뜨겁게 실천했다. 그래서 현실이 막막하고 어려울수록 선생을 찾고 신분과 계층, 이념과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 국민 모두가 존경하는 것이리라. 세월이 흐를수록 백범은 더욱더 그리운 이름, 절실해지는 얼굴이다. 늘 푸르게 깨어있고 서늘하게 살아 숨쉬는 얼과 혼이다. 이 책은 그런 선생과 백범일지에 바치는 나의 헌사다. 그러나 결코 찬사로만 치장하진 않았다. 백범이 평생 아부를 멀리하고 칭송을 경계했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백범을 존경하지만 교과서로만 접한 사람,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백범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생긴 사람,
백범일지를 예전에 읽었지만 기억이 희미해져 다시 한번 읽어보려는 사람. 백범일지를 최근에 읽고 평전이나 어록 등에도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의 손에 이 책이 들리기를 원한다. 쉽고 간결한 문체로 누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쓰고 싶었다. 사실만을 기술하고자 했으며 격조에도 품을 들였다. 이 원고의 마지막 수정 작업을 힘겹게 마치려는데 중대 뉴스가 나왔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르면서 한반도가 다시금 국제정치의 주무대로 떠올랐다. 백범 필생의 염원이었던 완전한 독립, 바꿔 말하면 통일 한국의 새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날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세계의 흐름에 뒤처지고 시대 상황에 어두운 채로 갈등과 분열, 환상과 착각, 무책임한 주의 주장으로 자초했던 질곡의 시대를 다시는 되풀이해선 안 된다. 우리는 백범을 비롯한 선열들의 울부짖음, 피와 땀과 눈물을 똑바로 듣고 보며 답할 수 있는 후손이 되어야 한다. 이 책이 백범의 길과 정신을 올곧게 전하고 오늘 우리에게 현실을 살아가는 용기와 미래를 전망하는 지혜를 줄 수 있다면 이보다 큰 보람은 없을 것이다. 독자들의 관심과 사랑, 지적과 질책을 기다린다. 저자분의 이 백범 묻다, 김구 답하다를 쓰실 때의 그 마음이 진심이 많이 느껴지는 저자의 글이 아니었나 싶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들어가는 글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글. 유서를 대신해 적은 자서전. 백범일지는 어떤 책인가? 김구는 과연 어떤 목적에서 이 책을 썼는가? 백범일지는 총 2권으로 되어 있다. 상권은 1928년에서 1929년 상해에서, 하권은 1941년에서 1942년 중경에서 집필했다. 상권을 쓸 무렵 김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을 저당 잡힌 삶을 살고 있었다. 고국에 있는 어린 2아들, 당시 11세, 7세에게 아비가 걸어온 길을 말해주려고 유서 대신 쓴 글이 상권이다. 이 당시의 나이는 53세에서 40세이다. 하권은 김구가 나이 70을 바라보며 정신과 기력이 더 쇠잔해지기 전에 독립운동에 대한 경륜과 소회를 알리려고 썼다. 주로 미주와 하와이에 있는 동포를 염두에 두었는데 이 글 역시 유서를 적는 심경으로 썼다. 상권에는 주로 개인적인 성장과 신변 활동을 담았고, 하권은 임시정부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주변 인물들로 범위를 넓혀 기술했다. 김구는 책에서 비록 오래전 일들이라 잊어버린 것이 많으나 지어낸 사실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1947년에 발간한 백범일지 한글판에서 김구는 아직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채 욕된 몸으로 살아서 고국에 돌아와 졸저를 동포 앞에 내어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이 글을 맨 먼저 읽어주기를 바랐던 2아들 중 큰아이인 이는 해방되기 몇 달 전 젊은 아내와 어린 딸을 남기고 멀리 중국 중경에서 숨을 거두었다. 김구는 그래도 중국의 군인이자 미국의 비행장교인 작은아이 신이 자신의 곁으로 돌아와 장차 조국의 하늘을 지키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어 위안이 된다고 고백했다. 백범이라는 호가 의미하듯이 김구에게 백범일지는 못난 아비가 민족의 한 일원으로 살아온 기록이다.
50년 동안 분투한 자신의 숱한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간곡한 뜻이 담겨 있다. 결코 자기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다. 우러러볼 사람을 찾아 귀감으로 삼으라는 뜻이다. 이는 온 결애에게 전하는 당부이기도 하다. 나는 우리 젊은 남녀들 속에서 참으로 크고 훌륭한 애국자, 엄청나게 빛나는 일을 할 수 있는 큰 인물들이 쏟아져 나오리라 믿는다. 아울러 그들이 이 나라를 제 나라로 알고 평생 이 나라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해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범인의 자서전을 세상에 내보낸 것이다. 1947년 11월 15일 개천절에 쓴 백범일지 국사 원판 출간사 중에서 김구의 표현을 빌리자면 백범일지 상권을 쓴 상해 시대가 죽자꾸나 시대였다면 학원을 집필한 중경 시대는 죽어가는 시대였다.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유언장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했던 것이 김구와 임시정부의 숙명이었다. 백범일지는 그러므로 백범이 피로 쓴 글이나 마찬가지였다. 상권을 쓸 무렵은 임시정부 활동 침체기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대열에서 이탈하던 때였다. 아내와는 4년 전 사별했고 김구를 돌보던 어머니는 차남 신을 데리고 귀국한 뒤 장남인 인마저 고국으로 불러들였다. 그는 그림자를 벗삼는 외톨이였다. 입에 풀칠하기가 쉽지 않았고 거처조차 일정치 않아 동가식서 가숙하는 거지 중의 상거지였다. 일지를 쓸 당시 어린 두 아들의 나이까지 잘못 알고 있었을 정도로 삶은 경황이 없었고 각박하고 피폐했다. 임시정부는 찾는 이의 발길이 끊겨 쓸쓸했고 김구의 목엔 현상금이 붙어 있었으며 프랑스 조계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처지였다. 김구는 자서전을 쓰면서 미주 교포들에게 편지를 보내 지원을 호소한다. 자식이 나중에 자라거든 보라며 유서처럼 쓴 백범일지 상권은 탈고 후 비밀리에 등사돼 미국으로 건너갔다. 백범일지 학원 또한 절박한 상황에서 집필됐다.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 1941년 12월 7일 시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내세워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겠다며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격동의 시기였다. 백범은 볕이 들지 않아 곰팡이가 핀 어둡고 비좁고 습기찬 중경 오사야항의 목조 청사에서 영양실조로 쇠약해진 상태로 일지를 집필했다. 퇴고나 손질을 할 겨를조차 없었다. 그런데도 깊고 무겁고 또 유려하다. 말미에 붙인 나의 소원은 교과서에도 실려 백범일지를 읽어보지 못한 사람도 심금을 울린 글로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고국으로 돌아온 후 출간된 단행본에 덧붙여졌다. 김구는 우리 민족에게 사상과 정신의 독립을 심어주기 위해 이 글을 썼다. 워싱턴도 모스크바도 우리의 서울은 될 수 없는 것이요 또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니 만일 이것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예전 동경을 서울로 하자는 자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서울은 오직 우리의 서울이라야 한다. 라는 백범일지 출간사에 김구의 이러한 뜻이 잘 나타나 있다. 백범일지가 시대와 세대를 추월해 많은 이에게 읽히고 감동을 주는 이유는 여기 담긴 김구의 모습이 너무나 진솔하고 인간적이기 때문이다. 자서전에서 백범은 보통 사람들이라면 밝히고 싶어 하지 않을 부끄러운 사건과 생각까지도 숨김없이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백범일지를 읽고 나면 니체의 잠언집 제목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이니 반사적으로 떠오른다. 백범일지는 김구의 혁명가 면모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에도 반하게 만드는 멋진 책이다. 예컨대 김구는 감옥에서 굶주린 창자를 움켜쥐고 있을 때 음식 냄새가 코를 찌르면 나이 젊은 아내가 몸이라도 팔아서 아침 저녁으로 맛있는 음식이나 사식으로 넣어주면 좋겠다는 더러운 생각까지 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런 일을 어느 누가 활자로 만인 앞에 공개할 수 있을까? 백범일지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극적인 이야기가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객관성을 획득하고 진정성을 인정받는 이유는 바로 그런 솔직함 때문이기도 하다. 동물농장 작가 조지 오웰은 회고록의 신뢰성은 치부를 공개할 때 확보된다고 말했다. 백범일지야말로 그 본보기가 아닐까. 백범일지는 그날에 있었던 일을 그날 기록한 일기가 아니다. 한자로 일지가 아닌 일지다. 곧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란 의미다. 저자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과거를 돌아보며 쓴 회고록이다. 그래서 날짜나 인명, 지명 등에서 더러 오류가 발견된다. 특히 연월일이 그렇다. 그나마 상권을 쓸 적엔 가물가물한 부분은 본국의 어머니에게 편지로 확인해가며 썼다지만 완벽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한자를 많이 섞어 쓴 육필 원고라서 오탈자가 있고 해독이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다. 백범일지 상권은 백범이 피난 중에도 늘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수정, 보완한 유서이자 유일한 유산이었다. 훗날 자식에게 들려주려고 썼지만 이제 우리 결의의 국보급 보물로 필독서 겸 애독서가 됐다. 세상의 그 어떤 자서전이나 회고록보다 솔직 담백하고 인간적 고뇌와 채취가 상하권을 통틀어 그대로 묻어나 있어 백범의 비장하고도 처연한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보는 듯하다. 이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뷰의 질문 그리고 대답처럼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의 목소리 구분을 위해서 방금 읽었던 원래 목소리로 질문을 읽고 대답은 그래도 약간 김구 선생님 목소리랑 똑같지는 않지만 마음만이라도 잘 담아서 조금 연세가 드신 느낌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1장.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1. 자유가 거세된 유배지, 감옥. 사형수로 혹독한 감옥 생활을 했다. 모진 고문을 당하고 노역을 견디기 힘들어 차라리 죽으려 한 적도 있었다. 그토록 끔찍한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내가 처음으로 자살을 기도한 것은 치아포 사건. 그때 이후로 투옥됐던 인천 감옥에서였다. 장테푸스에 걸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짧은 소견에 그만 목숨을 버리려고 동료 죄수들이 잠든 틈을 타 이마에 손톱으로 충자를 새기고는 허리띠로 목을 맸다. 마침내 숨이 끊겼다. 찰나의 시간 동안 고향으로 가서 육촌 동생과 놀았다. 고향이 늘 눈앞에 어른거리니 굳이 부르지 않아도 넋이 먼저 가 있더라 라는 옛 한시가 참으로 헛된 말이 아니었다. 호련 정신이 들어보니 죄수들이 고함치며 난리였다. 내가 죽을까봐 놀라서 그러는 게 아니었다.
내가 정신을 잃으면서 격렬하게 요동을 치는 바람에 나와 구인용 찾고 에 함께 엮여 있던 죄수들이 고통을 못 이겨 일으킨 소동이었다. 그 뒤로는 감시의 눈이 많아져 죽을 기회도 없었지만 나 역시 자살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게 됐다. 안악 사건 36세 때 종신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감옥에 수감됐던 안중근의 사촌 동생 안명근이 하루는 조용히 이런 말을 했다. 감옥에 들어온 후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루를 살면 하루가 욕되고 이틀을 살면 이틀이 욕되니 굶어 죽을까 합니다. 그날부터 안명근은 단식에 들어갔다. 자기 몫의 음식은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다른 수인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굶었다. 그렇게 4댓새가 지나자 탈진해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됐다. 눈치를 챈 간수들이 명근의 뒷짐을 지은 채 계란을 풀어 억지로 입속에 부어 넣었다. 봉변을 당한 명근이 겸언쩍듯이 별 수 없이 오늘부터 음식을 먹습니다 하기에 나는 이렇게 말해주었다. 죽이고 살리기를 마음대로 하는 부처님이라도 감옥 안에서라면 어쩔 수 없을 터이니 자중하시지요. 감옥이란 실로 죽을 자유조차 없는 곳이었다. 이감된 인천 감옥 39세 땐 노역을 견디기가 가장 힘들었다. 마침 이슬 쇠사슬로 허리가 묶인 채 축항 공사장으로 가면 강도 높은 노역이 기다리고 있었다. 불과 반나절만 지나도 어깨가 부르트고 등창이 나고 발이 부어 꼼짝 못할 지경이 됐다. 서대문 감옥 생활은 이곳에 비한다면 누워서 팥죽 먹기처럼 편했다. 그래도 어쩔 도리가 없어 무거운 짐을 지고 까마득하게 높은 사다리를 걸어 올라갈 때는 떨어져 죽을 결심을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와 쇠사슬로 같이 엮인 채 2인 1조로 노역하는 자는 인천항에서 고작 남의 구두나 담배를 훔친 죄로 2-3달 징역을 살고 있는 처지였다. 내가 만약 사다리 아래로 몸을 던진다면 출소일이 며칠 안 남은 이 친구는 억울하게도 억지로 동반 자살을 하게 될 판이었다.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이를 악물고 죽을 힘을 다해 노역을 견뎌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어떤 위협도 통하지 않았다. 죽인다는 협박에 죽겠다로 저항했다. 안악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할 때 일어난 뭉우리돌, 공방도 그런 사례다. 토지를 새로 산 지주가 논밭에 거추장스러운 뭉우리돌을 골라내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아무리 입 다물고 혀를 졸라매도 이미 여러 놈의 자백으로 내놈 죄가 발각됐으니 지금 당장 실토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때려 죽이겠다. 나를 논밭의 자갈돌로 알고 파내려는 당신들의 노고보다 당하는 내 고통이 더욱 심하다. 그러니 내가 자결하는 걸 똑똑히 보아라. 나는 머리를 세차게 기둥에 들이받고는 쓰러졌다. 여럿이 달려들어 인공호흡을 하고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등 한바탕 소동을 벌인 뒤에야 가까스로 의식이 깨어났다. 일제는 이후에도 뭉우리돌 타령을 했지만 나는 오히려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오냐, 나는 살아서도 뭉우리돌의 책무를 다할 것이고 죽을 때도 뭉우리돌 정신을 품고 죽겠노라. 그런 다짐을 가슴 깊숙이 새기곤 했다. 세상은 고해라더니 살기도 힘들거니와 죽기 또한 어렵다. 자살은 결심만 확고하면 쉬운 듯하지만 자살도
자유가 있는 데나 가능한 것이다. 치아포 사건은 아직 나라가 있을 때라 이마에 쓴 충은 나라와 임금에 대한 충이었다. 그때까지 김구가 봉건적, 유교적 세계관에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가 조작한 안학 사건 때는 혹독한 고문을 7번 당했다. 그때마다 기절에 찬물을 끼얹고 흔들어야 깨어났고 엎인 채 실려나갔다. 그래도 동료의 이름을 발설하지 않아 지독한 뭉우리돌이 되었다. 여기에서 뭉우리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뭉우리돌은 둥글게 생긴 큼지막한 돌을 뭉우리돌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돌처럼 굉장히 단단한 자세로 계셨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인천 축항 공사장의 강도 높은 노역과 비인간적인 학대, 그리고 치아포 사건의 진상과 탈옥 사실이 언제 드러날지 모르는 압박감 속에서 김구는 다시금 수감 중 자살을 마음먹었다. 그러나 자신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같이 죽어야 할 어린 잡범 때문에 결행하지 못하고 머뭇거린다. 게다가 출소가 1년밖에 남지 않았고 자신의 전력을 알고 있는 자 문종칠이라는 인물이 나오네요. 이 문종칠이라는 분도 형기를 채우고 추록하자 김구는 이를 악물고 강제 노역을 견뎌낸다. 김구 곁엔 늘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숱하게 겪었다. 지옥 같은 전장에서 산더미를 이룬 시신도 보았다. 사람을 죽였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 한 적도 있었다. 환경은 처절했고 심경은 절박했다. 평생 죽을 고비를 하도 많이 넘겨서인지 사생관을 묻자 그는 이렇게 답한다. 나는 생명을 홍모같이 봅니다. 기러기 날개 깃털처럼 가볍고도 가벼운 것. 큰 일을 당했을 때 더욱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김구는 70평생을 회고하며 살려고 산 것이 아니다. 사라져서 살았으며 죽으려 해도 죽지 못한 이 몸이 끝내는 죽어져서 죽게 되었도다. 라고 말했다. 죽기를 각오하고 살았던 한평생은 역설적으로 죽어도 죽지 않는 살아있는 역사로 남아 영원한 생명력을 갖게 된 것이다. 이 처형당하기 직전에 일어난 기적. 아무리 죽기를 각오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두렵지 않았는가? 내가 사형수란 사실을 아침에 집어든 신문을 보고서야 알았다. 거기엔 어느 감옥 살인범 누구누구 등과 함께 인천 감옥의 살인 강도 김창수를 교수형에 처한다는 기사가 나 있었다. 김창수는 백범의 청년기 이름이다. 집행일은 바로 그날이었다. 인천 감옥에서는 보통 오후에 우각동으로 끌고 나가 사형을 집행하므로 한나절 안팎이면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에 서게 될 판이었다. 그런데도 내 마음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식사도 독서도 사람 만나는 일도 평상시와 똑같이 했다. 그러나 신문이 배포된 뒤로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감리서가 술렁술렁 들썩거렸다. 살아있는 이에게 조문하려는 인천항 사람들의 행렬이 옥문 밖까지 길게 이어졌다. 죽기 전에 내 얼굴을 보겠다는 면회객들의 요청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눈물 흘리는 조문객들을 도리어 내가 위로해야 할 판이었다. 그런데 어머니만은 달랐다.
사식을 넣어주시면서도 평상시와 조금도 다름이 없으셨다. 충격이 크실까봐 주위 사람들이 쉬쉬하며 숨긴 것이다. 아침밥, 점심밥 잘 먹고 죽을 때는 어찌할지 생각하지도 않고 앉아 있었지만 같이 있던 죄수들이 가슴 아파하는 모습만은 차마 보기 민망했다. 내게 음식을 얻어먹고 글을 배우고 소장을 받아간 죄수들이 어찌나 슬피 울던지, 과연 제 부모가 죽을 때도 저리 애통해야 할까 궁금할 정도였다. 이윽고 교수대로 끌려나갈 시간이 다가왔다. 나는 성현과 길동무할 생각으로 대학을 읽고 있었는데 해가 기울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 저녁 밥상을 받았다. 주변에서 장수는 특수죄인이니 야간 집행을 하려나 보다 하고 수군거렸다. 그때였다. 여러 사람의 분주한 발소리와 함께 옥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올 것이 온 것인가. 나는 정작 태어난데 동료 죄수들은 마치 자기가 형장으로 가는 양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감옥들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들뜬 목소리가 건너왔다. 아이고, 이제 김창수는 살았어. 우리 감리 영감, 감리소와 정사 직원 모두 하루 종일 밥 한 술 못 두고 창수를 어찌 차마 우리 손으로 보내느냐 한탄만 하고 있었다오. 그랬는데 방금 전 대군주 고종폐 아홉께서 전화로 감리 영감을 부르셨고 감리 영감은 빨리 옥으로 가 김창수의 사형을 정지시키라는 어명을 전하라 하셨소. 장수, 오늘 하루 얼마나 상심이 크셨소? 무슨 연유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걸까?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죽음의 문턱에서 발길을 돌리기까지 2번의 아슬아슬한 고비가 있었고 그때마다 행운의 여신은 내 편이 돼주었다. 사형은 당시 법리적으로는 임금의 재가를 받은 뒤에라야 집행되던 제도였다. 이 경우에는 법부 대신이 여러 사형수 명부와 함께 내 죄목도 들고 들어가 이미 임금이 교수형 집행을 재가한 상태였다. 그랬는데 뒤늦게 대궐 안에 있던 승지 중 하나가 명부에 적힌 내 죄명, 국모 보수, 국모인 민황후의 원수를 갚음을 우연히 보게 됐다. 승지는 이상히 여겨 이 안건을 다시 임금께 보여드렸다. 곧바로 소집된 어전회의에서 이 사안은 국제관계와도 맞닿아 있으니 일단은 사형 집행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이것이 첫째 행운이었고 둘째 행운은 시간과 결부된 것이었다. 사형 집행을 정지하라는 어명은 내려졌지만 시간이 촉박했다. 결정이 번복됐다는 사실이 내가 교수대에 서기 전까지 전달되지 못하면 나는 꼼짝없이 밧줄에 목이 매달릴 상황이었다. 요컨대 전화라는 근대적 통신수단이 없었더라면 교수형 집행을 정지하라는 명령을 통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다. 헌데 천만다행히도 사형 집행을 사흘 앞두고 서울과 인천 사이에 장거리 전화가 개설되는 바람에 임금의 지시가 감리사 이재정에게 극적으로 하달될 수 있었다. 만약 두 도시 사이의 전화 개통이 사흘만 더 지체되었더라면 나는 21살 나이로 형장의 이슬이 되어 사라지고 말았을 운명이었다. 그날 이후 나를 보는 주위의 시선은 더욱 경이로워지고 대우 역시 한결 극진해졌다. 내리던 눈서리가 갑자기 봄바람으로 바뀐 느낌이었다. 동료 죄수들은 온갖 노래를 부르고 별별 춤을 추면서 축제처럼 그날 밤을 꼬박 세웠다. 감옥이 마치 푸른 옷을 입은 배우, 죄수들이 입은 옷
그들의 연극 공연장 같았다. 그들은 내가 사형을 앞두고도 그토록 태연하고 평소와 처신이 전혀 다르지 않았던 것은 분명 선견지명이 있어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관리들 중에도 그렇게 여기는 이들이 많았다. 어머니 역시 나중에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는 인천 감옥으로 이송되는 도중 배를 타고 강화 갑곳을 지나면서 모자가 함께 강물에 빠져 죽자 했을 때 내가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시며 장수 말이 맞았구나 생각하셨다고 한다. 그 일을 겪은 후 부모님은 내 아들은 쉽게 죽을 아이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품게 되었다. 백범일지 중 가장 극적인 순간 중의 하나다.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반전 드라마가 펼쳐진다. 죽음을 앞둔 인간이 교수대에 매달릴 사형수가 그것도 집행 당일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자약할 수 있을까? 평상심을 유지하고 평소대로 행동하며 책을 읽고 밥을 먹을 수 있을까? 학계 일각에선 이 사건과 관련해 이견을 내놓고 있다. 스릴 넘치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고종이 직접 걸어온 구명전화 이야기가 과연 사실일까? 김구가 일지에서 사형 집행 예정일로 지목한 1896년 10월 2일. 그날은 서울과 인천 간의 장거리 전화가 놓이기 전이므로 고종의 구명은 전화가 아닌 전보로 실시되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것이다. 근거로는 1898년 1월 24일 국내부 전화로 인천 해관과 통화했다는 기록을 내세운다. 김구를 전화로 구명한 사건보다 1년 2개월여 늦다. 그러나 이는 사용 기록일 뿐 전화가 처음 개통된 날은 다른 날일 수 있다. 국내에 처음 전화기가 들어온 것은 1882년인데 당시 한강엔 수중 케이블이 설치돼 있었다고 한다. 이후 1891년 문상용으로 전화를 사용했고 1893년 국내부에 전화기를 설치했고 1897년 12월 명성황후 장례 때 전화를 가설한 공로로 관리 8명이 포상을 받았다는 기록 등으로 미루어 김구의 수감 당시 1896년 11월에도 서울 인천 간 통화가 가능했을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 대목은 좀 더 명확한 연구와 고증이 필요하겠지만 결과에 따라 한국 전화통신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도 있는 논점이라 하겠다. 백범이 극적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러 사건을 왜곡했거나 과장했을 리는 없다. 전후 관계를 살피면 진실이 금방 드러날 사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896년 11월 7일자 독립신문엔 김창수 교수형 기사가 나오지만 이듬해 1월 22일자 고종실록의 교수형 죄인 명단엔 김창수란 이름이 빠져 있다. 교수형 집행과 교수형 제외명령 모두 실제 있었던 일인 것이다. 물론 그로부터 32년이란 세월이 흘러 회고록을 썼기에 백범이 얼마간 착각을 일으켰을 수는 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나 정보 전달 체계를 감안하면 김구와 주변 사람들은 어찌됐든 상술한 대로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백범 일지에도 기록되었듯이 그날 이후 김구는 더욱더 특별한 사람으로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사형이 정지됐다는 소문이 전파되자마자 전날 연결을 고하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이번엔 축하객으로 바뀌어 옥문 앞에 줄을 선다. 그 중엔 김구가 장차 고종 임금의 은덕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리라 지레 짐작하고 자신의 출세와 앞날을 생각해 미리 아부하려는 관리들도 없지 않았다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은 세상사의 한 단면이다. 고국으로 돌아온 김구는 1946년 7월 20일 일찍이 자신의 교수형 집행을 중지시킨 고종의 능을 참배, 생명의 은인에 대한 예의를 갖췄다.
자, 다음 장은 청년만이 희망이고 조국의 미래다 라는 장인데, 네,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뭐 여기까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너무 분량이 길어서. 그리고 제가 읽어드리는 것보단,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보단 직접 읽으셨을 때 더더욱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청년만이 희망이고 조국의 미래인데, 요새 청년들이 참 힘들죠. 저 또한 청년입니다만 힘듭니다. 물론 배부른 소리이고 좀 가짜는, 네, 가짜는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희망 없이 하는 느낌들이 주변 곳곳에서, 네, 보이기도 하고, 저 또한 가끔, 네, 그런 걸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외치셨던 희망의 청년, 조국의 미래인 청년들의 지금 현 상황이 참 어렵다는 사실이 좀 가슴이 쓰리네요. 네, 100번 묻다 김구 답하다는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께서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니까 더더욱 보시기에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 그 중에 근현대사에서 가장 기억해야 할 인물 중에 한 분인 백범 김구 선생님, 직접 읽어보시면서 또 많은 것들을 느껴보시고 댓글로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추석 때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구나. 추석 이후에 나가겠구나. 그러면 다시 우리 힘내서 하루하루를 살아보도록 하죠. 죽음에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셨던 김구 선생님도 항상 의연한 자세로 하루하루를 맞이하셨듯이,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꼭 안 좋은 일만 계속 있겠습니까? 네. 하다 보면, 계속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또 좋은 날이 오겠죠. 김구 선생님께서 광복을 보셨듯이, 26년 만에 서울로 돌아오셨듯이 우리도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책으로 또 찾아뵐게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댓글이나 자신의 의견들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